자, 오늘 이제 공공선택이론 해갖고, 공공선택이론, 정책, 그 다음에 집행론, 평가론, 이렇게 하면은 이제 2편 끝나요. 깔끔하게 2편 딱 끝내놓고, 자, 공공선택이론은 이제 정책결정 모형으로 설명해도 되고, 그 다음에 1편에서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로서 설명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교재, 타 교재 보면은 대부분 다 1편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이 정책이란 개념을 이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론의 접근법 이해해도 되고, 뭐 다 좋아요, 어느 쪽으로 보든. 공공선택이론은 정책으로 봤을 때 이 파트가 관련된 파트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을 공부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인 기초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신제도주의라는 파트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런 파트에서 소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뒤로 가면요, 지방자치 정당성,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위 편제에서는요, 굉장히 이제 여러 군데 역시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의 문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뭐냐면 이제 공공에 의한 선택, 시민에 의한 선택권을 강조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은요, 개념 정확하게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개념.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이 많지 않게 내가 세 가지만 정리할 거예요. 가정. 그 다음에 팁은 나중에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롬 이론이 있어요. 오스트롬 이론이 결론. 이렇게만 세 가지만 정리하면은 기본형은 다 완성이 돼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에서 공부하려면은 이제 대학원을 가서 공부하세요. 그럼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파트예요. 그러나 이제 넓은 파트는 좀 범위를 좀 좁혀갖고 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하거든요. 공공선택이론을 제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요, 공공선택이론에서 이제 다룬 부분이 이 바로 이제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가 있어요. 이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는, 그다음 소비자는 이렇게 나눴을 때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는 정부이고,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의 소비자는 누가 되죠? 시민이지, 시민. 이렇게 보자는 관점이에요. 이게 공공선택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지금 이게 제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적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신공공관리론 가져오면은 바로 이거죠. 시민을 무엇으로 보자? 고객으로 보자. 그럼 정부는 바뀌어야 되죠. 맞지? 기업처럼. 이렇게 해서 뭐예요?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이게 신공공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된 이론적 베이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자, 이 공공선택이론은 자, 개념적 정의를 이룰 때요. 여기 보면은 비시장적 의사결정. 자, 개념을 정의할 때 보면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그럼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시장이라고 불러요. 비시장적 영역. 비시장적 의사결정. 시장적이 아닌 비시장적 의사결정. 다시 얘기하면요, 정치적 결정이에요. 정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가자? 경제학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치 경제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치 경제학적 접근. 자, 이 정치 경제학적 접근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공공선택이론인데, 개념 이게 반대로 쓰면 안 돼요.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풀어가는 거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정치적 풀어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물론 경제적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기본적인 열쇠, 메커니즘이란 게, 자,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가정에서 풀어야 돼요. 예, 그 다음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학교에서 풀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이란 말이야, 이게. 종교적 문제는 종교적 풀어야 돼요. 예, 종교적 문제를 법적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어때요? 골치 아파져요,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는 그 순리대로 풀어야 돼요. 그럼 다시 경제적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경제적 문제는
그렇지.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푼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더 정확한 것은 시장적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는 시장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시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시장에 의한 해결이 이것이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시장적 해결이 이루지 못하는 형태가 있어. 이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래요. 시장 실패요. 그래서 이 시장적 문제가 시장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작동이 되지 못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잖아. 이게 우리가 일편성부했던 시장 실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적 해결이라는 것은요. 가장 알기 쉽게 하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가격과 경쟁 메커니즘이에요. 가격과 경쟁 메커니즘. 그러니까 가격이나 경쟁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가격 장치가 작동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한 형태. 이걸 외부성이라고 부릅니다. 외부성. 그 다음에 경쟁이 작동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독점이나 과점, 독과점. 그러니까 독과점이 존재해도 시장 실패가 존재하고 외부성이 있어도 시장 실패가 존재하죠.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하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잖아요. 자, 이것이 1편에 봤는데 그럼 지금 이제는요. 이렇게 봐요. 정치적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정치적 해결입니다. 정치적 해결.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필요해요. 이 정치적 해결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민주주의 하에서는 뭘까요? 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기 대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지 못해. 합의가 제일 좋아요. 합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표해야죠. 투표. 다수결이죠. 투표. 그러니까 이 투표에 의해서 해결한 것이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진 민주주의 해결 방식이에요. 다수결 투표인데 이 다수결 투표라는 투표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투표 장치가 제대로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되죠? 정부 실패로 부를 수 있어요. 정치 실패라 해도 되고, 그죠? 정치 실패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어때요? 정부 실패로 부른 거예요. 사회를 공부하면 조금 더 이 파트는 쉬워요. 다수결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수결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에서 다수결이 예컨대 이런 경우가 나와요. 49대 51로 어떤 법안이 통과됐거나 또는 49대 51로 이 사람이 당선됐어요. 그러면 49의 의견은 어딜 가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사표 맞아요. 사표. 그러니까 사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게 뭐죠? 투표의 역설, 투표의 문제점이죠.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게 이제 이른바 정부 실패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결국 다른 방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뭘 가지고 도입하자? 시장적 해결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시장적 해결 방식. 이것이 이제 공공선택이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논리로 다시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치 경제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막 믹스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의 방식을 이렇게 좀 달리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이것이 이제 공공선택이론의 기본적 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공공선택이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을 위한 이제 가정이 있어요. 가정 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가정을 세울 때 이 가정이란 거는 뭐냐 경제학적 해결하기 때문에요. 이 가정은 무슨 가정이다? 경제학의 가정입니다. 경제학의 가정이고 더 구체적이요.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이 이제 기본적 가정을 가져와요. 경제학의 기본 가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차용해서 다시 쓰게 되는데요. 자, 이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방법론이에요. 방법론 얘기할 때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불러요. 방법론적 개체주의.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란 말은요. 자, 분석의 대상은 개인이다. 이거 개인이다. 개인인데 개인의 합은 뭐냐면 전체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적 전제는 개인의 합은 전체가 된다. 고로 개인을 연구함으로써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원래 경제학의 기본 틀이 이것을 베이스로 해요. 이게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해도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이 시장이란 이건 전체예요. 시장인데 시장이란 거는 개별 경제 주체의 최선의 어떤 결과가 시장에서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합은 전체가 된다. 고로 먼저 고로 개인을 연구하면 된다. 고로 개인 또는 개체를 연구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 된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가정. 인간을 바라볼 때요.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는 존재냐라고 했을 때 인간은 경제적 존재이다. 다른 말로 합리적 존재이다. 또 다른 말로 이기적 존재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합리적, 이기적 경제인이다. 이걸 가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기적 인간이에요. 이기적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가정을 둬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연역법과 상대어는요. 귀납법이죠. 연역법, 귀납법 할 때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적 이론적 추론은 대부분 다 연역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역은 귀납과 상대적으로 정의하는데 연역이란 거는 어떤 가정을 가지고 어떤 가정 또는 명제를 가지고 구체적 사항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는 과정을 연역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진 것을 연역이라면 반대의 개념을 우리가 귀납이라고 불러요. 개개의 사실로부터 어떤 원리를 도출해 가는 과정 이런 것을 귀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논리적인 반대예요. 예컨대 이제 연역법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죽는다. 그죠? 3단 논법을 얘기할 때 이런 거.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다. 따라서 당신도 죽을 것이다. 이건 뭐지? 연역법 추출은. 귀납법으로 얘기하면 거꾸로 있죠. 소크라테스도 누구도 가시고 누구도 가시고 누구도 가시고 고로 인간은 죽는다. 이런 식은 뭐죠? 귀납법적 가정.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가정을 먼저 설정을 해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였다? 연역법적 접근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연역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기적이란 말에 대한 이해예요. 이기적.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다. 좀 우리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가정이지만 사회적으로 이기적이란 말을 쓸 때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기적.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기적이란 말은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잖아요. 이기적이란 말은 흔히 뭘로 표현해요? 네 가지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내 것만 추구하지. 자기 것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경제학에서는 이기적이란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쓸까? 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해 보지 않았나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이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의미가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과학적 사고 아니에요. 그죠? 자, 시장에서 인간의 이기적 형태를 볼게요. 민간에서.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이기적 형태를 볼게요. 시장에는, 자, 두 주체가 있어요. 시장에는 생산자, 소비자가 있어요. 그럼 이때 시장에는 생산자,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고 소비자, 가격 또는 소비자가 있을 때 기업은 무엇을 극대화하죠? 그렇죠. 이윤을 극대화하죠. 그럼 소비자는 뭘 극대화할까요? 효용, 맞죠. 효용, utility. 효용의 극대화. 효용이란 만족도를 얘기합니다. 효용이 극대화인데 효용은 만족도예요. 어떤 만족도죠?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 만족도를 우리가 효용이라고 부르죠. 주관적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를 효용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런데 인간은 이제 뭐냐면 이윤을 극대화하거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그죠? 내가 쇼핑을 갈 때 나는 어때요? 내가 그 상점의 주인이 불쌍해갖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은 가장 싼 곳을, 가장 좋은 품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기적이라는 의미가 사회적 의미로는 부정적 의미예요. 왜? 사회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하지만 경제적 관점을 볼 때는 어때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뭘로 보죠? 경제적 사고로 볼 것인지 사회적 관점에 볼 것인지 차이점이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의 의미는 부정적이지만 경제적 관점을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의미의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공공부분을 확장시켜서 봐요. 공공부분을 확장하면은 공공재에 있어서 생산자는 누가 되죠? 정부, 그죠? 더 정확하게는
관료가 되는 거죠. 공공재의 생산자는 정부 또는 관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공공재 있잖아요. 소유비자, 수혜자 누가 될까요? 시민, 그죠? 시민이죠. 근데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이,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익 집단이거나 정당이거나 정치인입니다. 그쵸? 시민의 의견을 결집하는, 모으는 장치가 바로 뭐예요? 이익 집단, 정당,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들의 이제 행태를 보는데 이들도 무엇을 추구한다?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그러면은 관료는 무엇을 추구한다고 했을까요? 리스카넨이 얘기하기를 예산.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 선이 조금 연결되는 느낌 와요?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럼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요? 사익을 위해서요? 사익이죠. 예산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요 사익을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이기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정치에서 사익이라는 의미는 그죠? 경제학적 의미에서 뭐가 된다? 이기적이란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관료는 뭐냐면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관료는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불필요한 예산의 팽창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산의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관료가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이익 집단은 자신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해요. 이 과정에서 바람지 못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정부를 상대로 부적절한 로비를 하게 돼요. 이걸 뭐라 표현했을까? 이익 집단이 지대를 추구하고 또 포획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대 추구 이론과 포획 이론 있죠? 바로 이 파트가 이익 집단 행동입니다. 정당이나 정치는 비슷해요. 정당이나 정치는 굉장히 비슷한데 정당은 정권의 창출이 제일 중요해요. 정권의 획득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해요. 선거에서 당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당선이 중요하고 정당은 선거에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이들이 극대화하는 것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한 글자. 표의 극대화를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표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죠? 표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표의 극대화. 표의 극대화를 추구한 과정에서 뭐가 나온다? 표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행태가 나올 수 있어요. 표를 주고받는 행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이 정당 간의 표의 교환이라는 걸 말 써요. 이걸 로그롤링이라고 불러요. 로그롤링이란 말은 정당 간의 표의 교환, 담합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롤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결국 이런 형태가 뭐죠? 이런 형태가 불필요한 예산의 증액을 가져온 이유가 돼요. 그 결과 정부 실패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증가합니다. 자, 로그롤링이라는 것도요, 표의 교환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냐면 예산이 끼어 팔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로그롤링은 우리가 앞에서 살짝 공부했어요. 어디냐면은 분배 정책이라는 파트에서. 분배 정책에서 원래 이제 북유럽에서 이 통나무 굴기 게임이 있어요. 통나무 굴리기 게임이 있는데 이 할 때는 통나무예요. 통나무 롤링 굴린단 말이에요. 이 게임 할 때는 둘이서 2인 1조가 되고 하는데 둘이서 하다 뭐가 필요하면 양쪽이 뭐냐면 호흡을 잘 맞춰야 돼요. 호흡을 잘 맞춰갖고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돼요. 우리 이거 언제 봤냐면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하고 다리 묶어서 뛰는 거 있잖아요. 이때 부모가 애 생각 안 하고 뛰면 이제 애는 이제 날아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둘이 잘 맞춰야 되는 거 이게. 호흡 맞춰가야 되잖아요. 정당도 A당과 B당이 있어요. A당과 B당이 있을 때 B당이 원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A당한테 기부미 표 하는 거야. 기부미 표. 그럼 이제 A당 얘기하겠지. 뭐 줄래? 뭔가 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야? 이렇게 끼워 팔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원시화법이 통과됐어요. 그동안에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이제 밀어붙였어요. 전격 통과했어요. 노동개혁법. 그럼 통과했으면요.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서 통과 협력이 대가로서 뭔가 요구했겠죠.
우린 몰라요. 우린 몰라요. 하지만은 정파 간에 정당 간에 뭐죠? 뭔가 주고받은 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있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은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끼어 팔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로그롤링이 있어요. 그럼 로그롤링이라는 개념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건가요? 일단 나쁜 측면이 많죠, 그죠? 하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합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소위 1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1 플러스 1이에요. 뭐 어떤 경우 2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2 플러스 1도 있고, 그죠? 1 플러스 안 되면 장사 안 되면 2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얘가 하나를 요구하면 얘는요 2개를 받을 수도 있고 반 개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이게 또는 3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환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이 이제 결국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는 관료는 정치인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 존재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하에서 공공선택이론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공공선택이론의 기초를 본 거예요. 자, 이제 본론 좀 들어가면 부캐넌과 튤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뒤에 보면 오스트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공선택이론이 학파가 참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봤냐면 376쪽, 그 다음에 377쪽 넘어간 시점인데요. 내용적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 한번 읽기만 할까요? 공공선택이론의 내용적 특징을 보면은 이제 정부 실패 치유를 위해서 시장적 접근을 시도한다. 가장 아래쪽에. 자, 우리가 이제 뭐냐면 시장적 문제를, 시장적 방식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교환으로서 정치다. 이 바로 정치적 타협, 협상 이런 것이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레토 최적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파레토 최적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시장적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시장적, 경제학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신제도주의라든가 이런 것도 넓게는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 해당됩니다. 기타 이제 정치 뭐 파급 효과가 중요시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공선택이론의 주요 모형이라고 해왔고요. 오스트롬 이론, 부캐넌과 튤락 이론, 리스카넨, 다운스티브 이런 사람들이 이론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봅시다. 부캐넌과 튤락의 이론이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캐넌과 튤락의 이론을 이제 적정 참여자 수에 관한 규범적 모형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부캐넌과 튤락이 이 이론을 발표한 것이 이제 40년대, 50년대 사이쯤인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해요. 그 이후에 이게 인기가 아주 많이 높아져 갖고 이후에 이제 학파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됩니다. 뭐 행정학이나 경제학에 뭐 등장한 학자들은 뭐 다 웬만하면 노벨 경제학상 하나쯤 다 챙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이제 노벨 평화상 이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일본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공력하고 비례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뭐 공헌도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공헌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이제 힘도 사실 따라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 치고는 좀 약하다. 많이 약하다. 문학상 지난번에 몇 번째 거론되다가 계속 좀 딜레이 되네요. 그리고 이 과학 쪽에서는 잘 안 나오네요. 왜? 기초과학이 운한 잘 안 되니까. 자, 이 부캐넌과 튤락 이론은 적정 참여자 수에 관한 규범적 모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저 책 이름이 동의의 계산이라고 불러요. 동의의 계산. 동의란 말이 뭐냐면요. 컨센서스를 얘기해요. 컨센서스란 말은 합의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합의, 컨센서스 하는 것은 뭐냐면 계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책의 총비용이란 것이 토탈 코스트, 정책의 총비용이란 것이 두 가지 비용의 합이다 이렇게 봐요. 하나는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용,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책 결정 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 비용.
결정비용과 집행비용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정책은 이게 정치체제예요. 정치체제예요. 정치체제 내에서 내부에서 뭐냐면 결정이 일어나요. 정치체제 내에서 결정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어때요? 외부에 대해서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마치 정부라고 이해하면 비슷해요. 근데 이걸 정치체제로 일단 이해하는데 그럼 정치체제 내에서 결정이 되고 이것이 외부에서 집행이 돼요. 그러면 결정비용이란 거는 내부비용, 외부비용 할 때는 어디에 속한다? 내부비용인 거예요. 이것은 내부비용. 내부비용이고 그 다음에 집행비용은요. 바깥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서 외부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참여자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해요. 참여자. 참여자의 수 정도를 가지고 보는데 이때 이제 참여자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소수가 될 것이냐 다수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개념이 달라져요. 만약에 결정 과정에 소수가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합의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까 덜 걸릴까? 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참여자가 많을수록 합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결정 비용이란 말은 무슨 얘기다? 타인과 합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시간을 얘기한 겁니다. 합의 시간이나 합의 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소수일 때는 조금 들어가겠죠. 하지만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합의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집행이라는 개념 넘어가서 봐요. 집행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구성원들이 많은 사람이 참여해갖고 결정을 했으면은 다수가 참여해서 결정을 했으면은 이 사람 집행할 때 반발할까? 반발하지 않을까? 반발하지 않겠죠. 정상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행비용이란 말은 반발하고 저항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참석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집행할 땐 집행은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원만하다. 그래서 이때 집행비용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소수가 결정을 내렸어요. 소수가 결정을 내린 거면 다수가 에이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 반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많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자, 요 부분만 이해되면 그 다음은 이제 자동입니다.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 갖고 자 이게 뭐냐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이쪽은요 참여자 참여자. 자 참여자가 있어요. 참여자 이쪽 갈수록 어때요? 소수. 이쪽 갈수록 다수. 오른쪽 갈수록 다수. 비용은 낮다 높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참여자가 많을수록 비용은 줄어들어요. 어떤 비용이 줄까요? 참여자가 많을수록 비용은 줄어들어요. 외부 비용, 집행 비용. 이게 이제 집행 비용 또는 외부 비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비용은 증가합니다. 무슨 비용? 내부 비용 또는 결정 비용. 결정 비용 또는 내부 비용입니다. 자, 이걸 이제 어때요? 연결해 주면 돼요. 합하면은. 그러니까 이 비용과 이 비용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 쓴다? 적정 참여자라고 봐요. 적정 참여자. 이것을 적정한 참여자. 반드시 소수나 다수를 의미하진 않아요. 무조건 다수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어느 쪽에 더 기울은다? 다수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적정 숫자가 약간 오른쪽으로 가요. 약간 오른쪽. 만약에 이걸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요. 만장일치예요.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만장일치예요. 근데 만장일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 이게 안 되잖아. 어떻게 전원이 다 동의하겠어? 그래서 만장일치. 이론상은 만장일치하면요. 집행비용 빵이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참여자 수가 한 명일 때가 있어. 이건 뭘 말할까? 그렇지, 독재죠.
참여자가 결정자가 한 명이야. 그럼 독재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사람들 어때요? 전원 다 싫어하겠죠. 자, 이것을 설명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과거에 위쪽에 해당돼, 아래쪽에 해당돼요? 우리나라 과거에 정책을 다수가 결정해서 소수가 결정해서 했을까요? 소수가 결정했겠죠. 소수가 갈수록 엘리트론적 결정이고 더 심하면 독재적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최근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자고 본 거 이게 아래쪽으로. 이게 지난번에 주민투표 같은 개념 이런 것이에요. 주민투표. 자, 주민투표 같은 것이고 경주에 방사능 폐기물 매립장 건설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사능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반대가 그다음 어때요? 집행 과정에 반대가 많이 줄어간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 부안에서 하려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하나 어때요? 주민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 이게 후유증이 적으니까. 다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특히 자치단체 통합이라든가 이런 파트, 오늘 이제 자치단체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마산 창원진에 그리고 청원과 청주 통합됐단 말이에요. 이 통합할 때 어떻게 했다? 주민투표 통해서 했죠. 이렇게 해야 어때요? 결정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양쪽 의회끼리 합의해서 결정하면요, 다수의 주민은요, 의원 너 나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거 나 못 따라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수가 결정하니까 비교적 수용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불만이 있겠지. 있지만 어때요?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왜 다 투표 돌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을 뭘로 가죠? 경제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정치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여의 문제니까 이 참여라는 정치적 문제를 뭘로 하자? 경제적 논리로 풀어간 것입니다. 자, 이 부캐넌 틸락의 모형은요, 이걸 이제 시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통적인 의사결정 모형을요, 관료제적 의사결정이라고 불러요. 전통적 의사결정이 관료제적 의사결정이란 말은 이런 것을 얘기해요. 누가? 소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따라가는 방식이에요. 이 관료제적 의사결정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2차적으로 의미한 것이 탈관료제로 넘어갑니다. 네, 관료제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요. 자, 이것이 이제 공공선택 이론의 이제 기본 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 오스트롬이 있어요. 오스트롬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롬이 민주행정 패러다임하고 티브가설 정도만 이해하면은 공공선택 이론의 대부분을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스트롬은 이제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빈센트 오스트롬이라 부르고요. 또 한 사람은 엘리노 오스트롬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롬 부부가 공저 같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치 퀴리 붙여 나오듯이 오스트롬이 이 두 부부가 연구한 건데, 그중에 이제 남편은 돌아가시고 이제 엘리노 오스트롬이 부인이 이제 저작년쯤에 노벨 경제학상 받았어. 이거 가지고. 너무 늦게 받은 것 같아. 좀 더 빨리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같이 두 분이 같이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렇게 참 똑똑한 부부들은 가정에 들어가면 어떨까? 난 늘 이제 궁금해. 예, 둘 다 박사야, 그지? 그것도 아주 권위자야, 둘 다. 권위자 둘이서 아주 집에 와서 심도 있게 이걸 연구할까? 내 생각엔 입도 뻥건 안 할 것 같아. 절대 얘기 안 할 것 같아. 절대 얘기 안 하고 이제 자기 개인 연구실에 들어가고 이제 둘이서 뭐 그때는 모르겠어. 어떤 내 봐서는 별로 좋은 분위기 아닐 것 같아. 아주 긴장감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살지는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 오스트롬이 얘기한 걸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자, 오스트롬은 우리 이제 행정학에서 의미가 있는 거, 이게 전통적인 행정관을 비판하고 이걸 비판하고 제시한 것을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고 불러요. 민주행정 패러다임. 패러다임을 우리말로 쓰면요, 관입니다. 관. 행정관. 그러니까 전통적 행정의 패러다임하고 그 다음에 민주행정 패러다임 이렇게 해서 오스트롬이 얘기한 게 이 파트인데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행정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윌슨과 베버 이론을 합쳐갖고요. 이걸 윌슨 베버리언 행정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윌슨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설마 윌슨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행정을 공부하면서 이제 모르면 좀 이상한 거야. 근데 베버는 얘기 안 해도 많이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버가 제시한 게 관료제예요, 관료제. 근데 윌슨의 이론이 정치, 행정, 이원이잖아요. 윌슨이 얘기한 거는 행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본 거죠? 행정의 본질은 관리다. 이게 윌슨 이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베버는요, 바로 이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베버의 관료제 이론은 가장 능률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 것이다? 관료제적 구조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버의 이제 관료제 이론이 있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합쳐갖고 윌슨 행정학 또는 윌슨 베버리언 행정학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첫째 행정은 뭐냐면 정치가 아니다라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행정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좋다 이렇게 본 거 이게. 이걸 우리가 관료제로 부릅니다. 그럼 관료제에서는요, 권한이 분산될까요? 권한이 집중이 될까요? 집중, 그죠? 이걸 권한의 집중이에요. 권한의 집중. 집권적이란 말 이렇게 써도 돼요. 권한의 집중. 권한의 집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제적 구조. 이게 가장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계층제적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정부의 독점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왜냐면 공공 서비스는 정부가 하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지만 정부의 독점성이에요. 이렇게 쓰진 않아요. 윌슨 보고 물어봐도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베버한테 물어도 이런 거 얘기한 적도 없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가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비판하고 나오면서 오스트롬은요,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해요. 권한의 분산. 자, 그리고 나서, 관할권의 중첩이란 말이 있어. 요 말을 이제 잘 정리해 줘야 돼요. 관할권의 중첩. 중첩된 관할구역. 또 와요. 똑같아요. 관할권의 중첩 또는 중첩된 관할구역. 요 편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예를 들어서, 자, 서울시 중구 인사동이 있어요. 인사동에서 동사무소가 한 개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독점적 서비스 제공 장치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선 선택권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스트롬의 개념은 동사무소를 복수로 두자라는 얘기예요. 한 개가 아니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여러 개 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A의 관할구역이 전체가 되고 B의 관할구역이 전체가 돼버려요. 그럼 관할구역이 어떻게 되죠? 포개져 있잖아. 그럼 주민은 A를 갈 수도 있고 B를 갈 수도 있고 C를 갈 수도 있죠? 주민에게 뭐가 있다? 선택권이 있단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다. 주민이 선택권이 있다. 선택권이 있으니까 얘와 얘 사이에서 뭐죠? 경쟁이 발생하죠. 경쟁이, 그죠? 그러니까 얘 오면은 아침에 모닝 커피 주고 있고 B 오면 어때요? 사탕 주고 있잖아요. 얘는 나중에 뒤에 출발했으니까 아마 이제 아침에 토스트까지 구워줄 거야. 그럼 이게 공공기관 간에 뭐가 발생해요? 경쟁이 발생하죠. 이게 뭐예요? 시장적 원리잖아. 그래서 행정에 시장적 메커니즘을 도입해보자는 얘기예요. 발상이 전환입니다. 굉장히 발상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뭘 도입한다? 이런 경제학적 개념, 시장적 원리를 적용해보자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오스트롬 이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권한의 분산, 두 번째 관할구역의 중첩. 중첩 대신에 분리 쓰면요 100% 틀려요. 중첩이지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가 아니고 중첩.
만약에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되면은 A 따로 하고 B 따로 하고 이게 분리란 말이야. 이건 전통적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관할구역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포개져 있단 말이에요. 중첩되어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론적인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국가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어때요? 이렇게 중첩적 구조를 가져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오스트롬의 이론입니다. 자, 공공선택 이론 대부분 했어요. 나머지 읽어볼게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 이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음 투표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요. 투표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공공분의 의사일정은 대부분 다수결 투표에 의존하게 되는데 공공선택론자들은 이걸 비판하기를 과연 다수결 투표가 개인의 선호를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민주적 조건과 합리적인 것을 동시에 충족하는 다수결 투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적이면서 합리적,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것을 동시 달성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불가능성 정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다운스의 중위 투표자 정리라는 게 있어요. 이 정치인들은 양당제하에서 정책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데 양당제에서 정책의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여기서 중위 투표자 정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정책의 차이가 없어지는 현상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정당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나라 정당은 진보 정당도 보수 정당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당은 다 뭐다? 중도예요. 중도 우파예요. 정확하게 중도에서 보수 조금 가까워.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역시 어때요? 중도 정당이에요. 그러면 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극보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보면 이제 어때요? 어중간하게 색깔이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당제에서 나온 현상이에요. 다당제가 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제 다당제를 이제 하고자 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치 구도가 좀 재밌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죠. 자, 양당제에서는요 어떻게 했나? 정책이 원래 이상적 정책이란 거는 이게 우파, 좌파라고 할게요. 보수와 진보가 있어. 이렇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정당은 이런 정당의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을 흡수하고 진보를 흡수한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정당은 이게 아니고 이게 중도에 전부 이렇게 뽀글뽀글 모여 있는 거야. 뽀글뽀글. 그래서 양쪽은 어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리 투쟁을 나가는 거고, 그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정부와 관계없이 따로 놀고 있어. 이래서 이제 결국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다라고 보는 것이 말하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정책이란 게 자꾸 인기를 따라가다 보니까요. 갈팡질팡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이쪽도 등한시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슬쩍 얘 또 미끼를 던져주고 또 이쪽도 미끼를 살짝 당겨줬다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슬쩍 왔다가 또 눈치 보고 갔다 나갔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이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 하는 거죠? 양당제에서 나온 형태예요. 만약에 다당제가 되면은 이 분포도가 이런 정당, 이런 정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당제의 형태하고 양당제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요. 미국식인 양당제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식인 양당제는 양극단을 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극빈층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자, 이건 어디까지야? 양당제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투표의 담합이라고 있어. 로그롤링이라고 불러요. 로그롤링. 자, 이것은 표의 거래나 담합을 얘기한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죠? 파트였고. 자, 그 다음에 티브가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티브가설입니다. 자, 티브가설은 이게 이제 주민이 선택권을 줌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자. 이게 티브가설인데요. 티브가설은 가설이에요. 왜 가설이냐면은 이게 원리나 법칙이 되지 못해요. 가설이 현실적으로는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단지 가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A씨가 있고, B씨가 있고, C씨가 있고, 이렇게 자치한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치한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각각 자치한체마다 공공서비스와 조세가 다르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공공서비스와 조세가 다르다. 예컨대 A시에 가니까요. A시는 교육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예요. 또 B시에 가니까 산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또 뭐 C시는 가니까 레저라든가 문화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D시는 좀 독특해요. 지나치게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공기가 아주 좋아요. 아주 공기가 좋아요. 어떤 데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 좀 지명을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은 상주나 쭉 올라가면은 청송이나 또 강원도에 가면 참 많은 도시들이 여기 해당돼요. 아주 맑은 공기야. 근데 조세를 얘기할 때요. 조세가 이제 예컨대 이쪽은 조세가 아주 높아요. 아주 높고 또 이쪽은 조세가 한 중간 정도 돼요. 근데 이건 조세가 아주 낮아. 아주 낮은 세금을 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기가 맑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민은 내가 원하는 지역을 뭐죠?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주민은 내가 원하는 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선택이란 말은 뭐냐면 주민이 선호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주민이 선호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이사란 말이야. 이사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사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자체를 선택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티브가설이라고 불러요. 앞에 하고 맥락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티브가설이고요. 그럼 이때 이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예컨대 중앙정부가 이것을 만드는데 도와주지 않아야 돼요.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바꿨으면 뭐죠?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 그럼 여기 필요한 돈은 뭐 가지고 충당할까? 여기 필요한 돈은 뭘로 충당할까? 주민이 내는 세금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방세가 되고 더 정확하게 하면은 재산세예요. 재산세. 그래서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된 게 뭐였다? 재산세로 충당할 것.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서비스는 주민이 내는 재산세로 충당할 것.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D시에 사는 사람이 그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 시설을 이용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에 둬야 돼요. 나는 여기 살고 놀러는 여기 와버려. 그럼 뭐 하려고 여기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용하려면 어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돈 내라 이러네요. 돈 내고. 지역 사람들은 공짜에 하거나 돈 싸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주에 법원단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경주 월드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근데 경주 사람들이 갈 때는 싸거든요. 싸게 받고 외지에서 가면 어때요? 비싸게 받고 이런 것들. 경기도의 파주마을 같은데 영어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경기도민이 가면요 싸고 외부에서 가면 어때요? 비싸게 받아요. 이런 거 요즘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차별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꺼내보면 돼요. 민증 꺼내보면 돼요. 주민등록증 꺼내갖고 해당 사항 해결하면 어떻게 싸게 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 표현하면요 외부성이 없어야 될 것. 이렇게 가정을 두는 거 이게. 그 기본 가정 중에 하나가 뭐였다?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외부성이란 말이 이제 같이 연결돼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공공선택이론의 지방판입니다. 이것을 티브가설이라고 불러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잘 적용이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나라는 살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집을 가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 제도 중에 독특한 게 전세제도야. 그래서 전세제도에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묵혀 들어간 거,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산세 비중이 높다, 낮다? 우리나라는, 나중에 지방재정에서 공부할 때 보면요. 이 거래세와 보유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거래세, 보유세. 거래하는 것과 보유하는 것이 있어요. 보유세의 대표가 재산세예요. 거래세의 대표가 취득세나 또는 등록면허세라고 불러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 반대로 우리나라 어느 쪽이 이게 더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재산세 보유세가 낮아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높아야 이게 뭐냐면 내가 권리의식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재산세를 많이 낼수록 난 지방정부에 대해서 어때 요구하는 거야. 아이씨 내가 지금 많이 냈잖아. 근데 뭐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상대적으로 어때요?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약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보유세, 그럼 재산세가 왜 낮나 또 물으면요,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정권이 문제하고 또 연결돼요. 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가 높아야 된다? 이게 높아야 돼요. 이래야지 뭐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소유에 대한 소유 개념이 많이 변하는 겁니다. 자, 다른 방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1가구 예를 들어서 5주택이라고 할게요. 한 사람이 집 5채 갖고 있어. 그냥 가정을 듣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보유세, 재산세가 높으면요. 이 사람 이걸 꼭 소유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산세가 많이 내면은 차라리 팔려고 하겠죠. 근데 보유세가 낮으면 어때요? 난 더 많은 집을 가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 보유세가 낮은 형태예요. 보유세가 높을수록 내가 직접 소유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때요? 자연스럽게 주택의 소유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역방향이 왜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은지를 거꾸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날 잘 추론해 보세요. 잘 추론해 보시고 여튼 간에 보유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주택의 보유, 소유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이건 분명하겠죠. 내가 100채를 가진들, 그지? 200채를 가진들. 내 자유잖아. 괜찮아. 대신에 뭘 해? 세금만 많이 내라 이거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보유세, 재산세만 많이 취득해도 국가의 재정은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나와요. 자,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 중에서 뭐 중요한 내용은 이 정도 한번 볼 것 같아요. 뒤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려면 또 많이 공부해야 되고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이에요. 자, 이 정도 해서 이제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4장 들어갈 겁니다. 예, 잠시 후에 합시다.